3분 12초. 전쟁의 공식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2025년 11월 23일 새벽, 동남아시아 국경지대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무기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발당 20만 달러짜리 폭탄 12발, 총 240만 달러. 다른 한쪽은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최신형 방공미사일 시스템. 133배 가격 차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40만 달러, 3억 2천만 달러. 당신이라면 어느 쪽이 이길 거라 예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분 12초 만에 세계 군사시설이 정확히 파괴되었고 3억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은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GPS 신호는 완전히 차단되었지만 폭탄들은 오차 3m 이내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죠. 민간 시설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전 세계 무기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중개상들이 자신들의 상식을 의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방산업체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20만 달러짜리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이 어떻게 3억 달러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을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그날의 3분 12초.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기의 가치는 가격에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에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듀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무기 중개업을 하고 있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제 손을 거쳐간 무기들은 70개국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제 직업을 듣고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제 사무실은 파리 16구 샹젤리제 근처에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에펠탑이 보이죠. 벽면에는 70개국 국기가 새겨진 세계 지도가 걸려 있고 각 국기 옆에는 작은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거래를 성사시킨 나라들이에요. 이곳에서 전화 한 통이면 수억 달러짜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탱크, 전투기, 미사일, 방공 시스템까지 제가 다루지 못하는 무기는 없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1995년이었습니다. 프랑스 육군 정보부에서 10년간 근무한 후였죠. 첫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랑스산 레이더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 800만 달러. 그때 깨달았어요. 군인으로 20년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을 한 번의 계약으로 벌 수 있다는 거요. 그 후로 제 고객 명단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중동의 왕족들, 아프리카의 국방장관들, 동남아시아의 군 고위층.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빠른 납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비밀 보장이었죠.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차관보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그는 제가 2019년에 처음 만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중국산 군용 헬리콥터 12대를 도입하려 했고, 제가 그 계약을 성사시켰죠. 그 후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과의 국경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48시간 내에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죠. 메일 마지막 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즉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니까요. 30년간 이런 전화를 수백 번 받아봤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 정부들은 항상 패닉에 빠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저 같은 전문가입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 정세는 제가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2020년부터 이 지역에서만 8건의 계약을 성사시켰거든요. 베트남에는 러시아산 스-30 전투기 부품을, 미얀마에는 중국산 장갑차를, 필리핀에는 이스라엘산 드론 시스템을 공급했죠. 이 지역 국가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빠른 결정, 현금 지불,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베이징에 있는 제 파트너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 국영 방산업체와 20년 넘게 거래해온 친구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HQ-9B 시스템, 지금 당장 공급 가능한가? 대답은 물론 예스였습니다. 가격은 3억 2천만 달러, 납품 기간은 6주. 완벽했습니다. HQ-9B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 방공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탐지거리 200km, 동시 추적 가능 목표물 100개, 최대 사거리 300km. 스펙만 보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버금가죠. 게다가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검증되었고,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 가능했으니까요. 캄보디아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제 노트북으로 지난 30년간의 거래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모든 대륙에 제 발자취가 있었죠. 총 거래액은 147억 달러. 그중 제가 가져간 수수료는 약 8억 달러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30년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돈과 무기만 있으면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 말이죠. 제가 30년간 배운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무기와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샴페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죠. 가방 안에는 HQ-9B 시스템 브로셔와 계약서, 초안이 들어있었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제 수수료만 1200만 달러. 나쁘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기술 스펙, 가격 비교표, 납품 일정, 훈련 프로그램까지. 캄보디아 국방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출장이 제 30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11월에 캄보디아는 건기라 날씨가 쾌청했죠. 공항 밖에는 국방부에서 보낸 검은색 메르세데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돈과 무기는 어디서나 VIP 대우를 보장합니다. 차는 곧장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프놈펜 시내를 가로지르며 창밖을 보니 곳곳에 중국 건설사 간판이 보이더군요. 도로, 건물, 교량. 이 나라에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HQ-9B를 선택한 거였어요. 이미 중국과 긴밀한 관계라면 중국산 무기 시스템 도입도 자연스러울 테니까요. 국방부 회의실은 5층에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12명의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죠. 차관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국제 무기 전문가 피에르 듀랑 씨입니다. 장교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으로 보였고 일부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HQ-9B 시스템의 3D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공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스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탐지거리 200km. 이건 태국 국경에서 발진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동시 추적 가능 목표물 100개. 전투기 편대가 몰려와도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최대 요격 고도 27km. 순항미사일부터 전략폭격기까지 모두 사거리 아니에요. 한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3억 2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 대비 45% 저렴한 가격이죠.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납품 기간은요? 6주면 가능합니다. 시스템은 이미 제작되어 있고 운송과 설치만 진행하면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검증된 성능입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HQ-9B가 배치된 국가들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파키스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각국의 만족도 평가가 함께 표시되었죠. 평균 4.2점, 5점 만점의 말이에요. 신뢰성도 검증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파키스탄에서 실시한 실전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표적 드론이 정확히 격추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명중률 94%. 이는 NATO 표준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운용 인력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 측 기술진이 3개월간 현지에서 직접 훈련을 진행합니다. 레이더 운용,
미사일 발사 절차, 정비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죠. 추가 비용은 훈련비 800만 달러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추천했으니 믿을 만하겠군요. 그는 옆 장교에게 뭔가 속삭였고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기술적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모든 답을 준비해왔습니다. 예비 부품 공급 계획, 유지 보수 일정, 업그레이드 옵션까지. 30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타임라인이 표시되었습니다. 계약 서명 후 2주 내 성금 입금, 4주 후 시스템 도착, 6주 후 완전 가동, 10주 후 훈련 완료.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백 번 해온 프로세스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차관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피에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내일 국방장관과 단독 면담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2주 내 서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베이징 파트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의 확정. 계약서 최종 검토 바람. 그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피에르. 다음 주 베이징에서 봅시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총계약금 3억 2천만 달러. 재수수료 1200만 달러. 성금 30%, 납품 시 40%, 훈련 완료 후 30%. 표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생각했죠. 이번 주가 정말 좋은 한 주가 될 거라고. 샴페인 한 잔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놈펜의 야경이 펼셌습니다. 저 멀리 메콩강이 희미하게 보였죠. 30년 경력, 70개국 거래, 147억 달러. 그리고 이제 곧 148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200km 떨어진 방콕에서 완전히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당에서 CNN 인터내셔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계란 베네딕트를 먹으며 유럽 증시 동향을 확인하던 중이었죠. 그때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태국 국방부,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 KGB 긴급 도입 결정.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정밀유도 폭탄. 잠깐, 이건 방공 시스템 대결이 아니었나요?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로이터, BBC, 알자지라. 모든 매체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 LIG 넥스원쇼로부터 KGBKORN GPS Guided Bomb 240발을 긴급 도입했다는 것. 계약 금액은 4,800만 달러. 납품 기간은 3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발당 20만 달러? 이건 미국산 JDAM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20만 달러짜리 폭탄으로 3억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을 뚫겠다고? 이건 농담이었죠. 마치 장난감 칼로 탱크와 싸우겠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시 파리 사무실에 있는 제 동료 마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직 미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 항공 무기 전문가였죠. 마크, 방금 뉴스 봤어?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봤지. 한국산 폭탄. 가성비 제품으로 본격 무기 시장에 도전하나 보네. KGB가 뭔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검색해 볼게. 500파운드급 정밀유도 폭탄. GPSINS 항법. 오차 범위 3m 이내. 스펙은 나쁘지 않은데.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이건 중국 방공망 앞에선 종이비행기야. GPS 재민 걸리면 끝이거든.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 내가 제안한 HQ-9B에는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이 있어. GPS 신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지. 20만 달러짜리 폭탄이 그냥 고철 덩어리로 떨어질 거야. 마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돈이 없나 보네. 제대로 된 무기는 못 사고. 우리는 10분 정도 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산 폭탄으로 전쟁 이기려면 기도부터 해야겠는걸. 차라리 그 돈으로 중국산 드론이나 더 사지.
30년간 수억 달러짜리 무기들을 다뤄온 우리에게 20만 달러짜리 폭탄은 그냥 장난감 수준이었으니까요. 통화를 끊고 저는 KGB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보도자료를 찾았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GPS 신호 교란 환경에서도 INS관 성황 법장치 및 영상대조 시스템으로 정확도 유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오후에 국방부 차관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도 태국의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피에르,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군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렴한 공격 무기와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좋은 테스트 기회가 될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군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산도 검토해볼까 하고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아직 신생업체죠. 삼성 휴대폰은 훌륭하지만 전쟁터는 휴대폰 시장이 아닙니다. 차관보가 웃었습니다. 피에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하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피에르,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조만간 국경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방공 시스템과 태국의 공격 시스템을 모두 볼 수 있는 기회죠. 작전 관제실에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실전 작전에 민간인을 참관시킨다고. 하지만 차관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피에르, 당신이 제안한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산 폭탄이 우리 방공망 앞에서 무력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동행하죠. 30년 경력을 총동원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훈련은 6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프놈펜에 머무르시죠. 모든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6일 후 실전 시뮬레이션 참관 확정. 한국산 폭탄 vs 중국산 방공망. 내기할래? 내가 100유로 건다. 한국산은 10발 중 한 발도 못 맞출 거야. 마크의 답장이 왔습니다. 내기 받았어. 하지만 피에르, 너무 쉬운 돈 아냐? 차라리 200유로로 올릴까?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200유로. 6일 후에 송금 준비해둬. 그날 밤 호텔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기술도 발전했고 경제도 성장했죠. 하지만 무기 시장은 다릅니다. 여기선 역사가 중요하고 검증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20만 달러짜리 폭탄으로 3억 달러짜리 시스템을 이긴다. 그건 동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6일 후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계약서에는 서명이 들어갈 거고요.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작전 전날인 11월 22일, 저는 오전 9시에 캄보디아 국방부 통합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프놈펜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 태국 국경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이었죠.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3층 콘크리트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 2층 관제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로 15m, 세로 10m 크기의 메인 스크린이 정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40개의 워크스테이션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장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십 개의 조명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죠. 차관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피에르, 여기가 우리의 두뇌입니다. 작년에 완공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왼쪽 섹션은 레이더 모니터링, 중앙은 통신빛 지휘 체계, 오른쪽은 무기 시스템 제어. 표준적인 NATO 스타일 배치였습니다. 관제센터 총책임자인 촐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3년간 훈련받은 엘리트 장교였죠. 뒤랑 씨, 환영합니다.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죠.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태도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실시간 레이더 화면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선이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었고 캄보디아 영공은 녹색 격자로 구분되어 있었죠. 화면 곳곳에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촐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저건 민간 항공기들입니다. 프놈펜 방콕 노선이죠. HQ-9B 레이더 시스템은 화면 오른쪽에 별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탐지 범위를 나타내는 파란 원이 국경을 넘어 태국 영토 깊숙이까지 뻗어 있었어요. 촐 대령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레이더는 국경에서 200km까지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태국 우타파오 공군기지까지 완벽하게 커버되는군요. 촐 대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곳에서 F-16이 이륙하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비행 패턴 분석 시스템입니다. 적기의 속도, 고도, 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죠. 저는 30년간 수십 개의 관제센터를 방문했지만 이곳은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저는 촐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적기 탐지 후 2분 30초면 발사 가능합니다. 차관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피에르, 당신이 제안한 시스템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년간 본 방공망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 시스템 앞에서는 어떤 항공기도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촐 대령이 저를 다른 섹션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는 통신 모니터링 구역이었죠. 스피커에서는 태국 공군 무선 교신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타파오 기지에서는 F-16 사대가 정기 훈련 중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통합 전자전 체계였습니다. 레이더, 통신 감청, 미사일 제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중국이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수출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오후 2시,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의 장교들이 모였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촐 대령이 큰 화면을 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태국 공군은 국경 인근 3개 임시 군사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3개의 붉은 X 표시가 국경 지역에 찍혀 있었죠. 촐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표적 1은 국경에서 8km, 표적 2는 12km, 표적 3은 15km 지점입니다. 모두 레이더 사거리 아니죠. 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이 사용할 무기는 무엇입니까? 촐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KG-12 정밀유도 폭탄입니다. F-16 전투기 4대가 각각 6발씩 탑재할 예정이죠. 회의실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또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대응 계획은요? 촐 대령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합니다. GPS 제밍, 통신 교란, 레이더 추적 동시 실시. 그들의 폭탄이 목표물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차관보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 훈련은 우리에게 2가지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첫째, 우리의 방공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것. 둘째, 저가 공격 무기는 현대전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 장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촐 대령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산 폭탄이 성공할 가능성을 몇 %로 보십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뒤랑 씨, 5% 미만입니다. 우리의 전자전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녁 7시, 저는 관제센터를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마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방금 관제센터를 봤어. 완벽해. 태국 공군은 내일 완전히 망신당할 거야. 마크가 웃었습니다. 피에르, 200유로 준비해둘게. 아, 잠깐. 내가 준비해야 하나?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한국산 폭탄은 실패할 것이고, 캄보디아는 제 제안을 승인할 것이고, 저는 12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자정이 넘어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놈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2시간 후면 새벽 4시.
그때 모든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내일은 제 경력에서 또 하나의 성공적인 날이 될 거라고요. 2025년 11월 23일 새벽 3시 30분. 저는 다시 통합관제센터에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관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40명의 장교들이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고, 촐대령은 중앙 지휘석에 앉아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관부 옆 관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개인 모니터가 하나 배치되어 있었고, 헤드셋이 제공되었죠. 차관부가 속삭였습니다. 피에르,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되는 순간 말이죠. 새벽 4시 정각. 메인 스크린에 작전 개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촐대령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전 섹션 보고하라. 각 섹션에서 차례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레이더 섹션 정상, 통신 섹션 정상, 전자전 섹션 정상, 무기 시스템 정상. 4시 12분, 첫 번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우타파오 기지에서 움직임 감지, 활주로 조명 점등 확인. 메인 스크린의 한 섹션이 확대되었습니다. 태국 공군기지의 위성 사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4시 15분 37초.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륙 확인. F-16사대. 고도 500m로 상승 중. 메인 스크린에 4개의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가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촐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 가동. GPS 재밍 시작. 전자전 섹션 책임자가 응답했습니다. GPS 재밍 가동. 출력 100%. 반경 50km 내 모든 GPS 신호 차단 중. 4개의 붉은 점이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850km. 고도는 3000m로 상승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18분. 표적까지 도달 시간 약 5분.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4시 19분 20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개의 붉은 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레이더 담당 장교가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신호 소실. 4개 목표물 추적 불가. 촐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다시 확인해. 관제실이 긴장했습니다. 장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스템을 점검했죠. 저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4대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40초 후인 4시 20분. 붉은 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이상했어요. 국경에서 불과 5km 지점. 그리고 고도가 100m였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외쳤습니다. 재포착, 저고도 비행 중. 속도 시속 900km.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고도 비행? GPS 재밍 환경에서. 이건 자살 행위였어요. 지형 지물을 피하며 저고도로 비행하려면 정밀한 GPS 좌표가 필수인데 지금 GPS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으니까요. 촐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방공미사일 발사 준비. 무기 시스템 담당이 응답했습니다. 발사 준비 중. 예상 시간 90초. 하지만 90초는 너무 길었습니다. 저고도에서 시속 900km로 날아오는 전투기를 요격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죠. 4시 21분 30초.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GPS 없이 어떻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지? 20만 달러짜리. 폭탄이 그냥 들판에 떨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4시 22분 7초. 통신 섹션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표적일 지점에서 폭발음 감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촐 대령이 외쳤습니다. 영상 확인. 지금 당장. 메인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표적일 지점의 실시간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임시 군사시설이 있었는데 정확히 중앙 건물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만요. 옆에 다른 구조물들은 멀쩡했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오차 범위 3m. 이건 GPS 신호가 있을 때나 가능한 정확도였어요. 지금은 GPS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인데 어떻게? 4시 23분 15초. 두 번째 타격. 표적 이 지점 폭발 확인.
다시 영상이 전환되었습니다. 표적 2의 통신 안테나 시설이 정확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손상 없이 그대로였죠.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차관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GPS 재밍 환경에서 정밀 타격. 이건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시 24분 49초. 세 번째 타격. 표적 3 지점 폭발 확인. 마지막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시설의 주요 송신탑이 정확히 무너져 있었어요. 역시 주변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촐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작전 종료. 총 소요 시간 3분 12초. 3개 표적 모두 정밀 타격 성공. 적기 4대 모두 귀환 중. 아군 피해 없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분 12초. 단 3분 만에 3개 군사시설이 정확히 파괴되었습니다. 3억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GPS 재밍도 소용없었고, 레이더 추적도 무력했고, 방공미사일은 발사조차 못했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질문이 가득했어요. 피에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했죠. 20만 달러짜리 폭탄이 3억 달러짜리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관제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메인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표적 3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정확히 파괴된 송신탑, 손상되지 않은 주변 건물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요. 작전이 끝난 후 1시간 동안 저는 관제실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단 3분 만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촐 대령은 여전히 중앙 지휘석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죠. 네, 장관님. 예, 확인했습니다. 3개 표적 모두 정밀 타격당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촐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작전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촐 대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레이더 섹션 책임자인 소민 소령이 저를 자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작전 기록을 불러왔죠. 뒤랑 씨, 여기 4시 15분부터의 전체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4시 15분 37초. F-16 4대 26. 4시 19분 20초. 레이더 신호 소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소민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40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투기들이 갑자기 레이더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도를 낮춘 건가요? 소민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적어도 비행을 하더라도 우리 레이더는 감지할 수 있거든요. 마치 지형 뒤에 숨은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지형 뒤에 숨었다. GPS 재밍 환경에서. 그렇다면 그들은 GPS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 궤적 데이터는 있습니까? 소민 소령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3차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폭탄의 낙하 궤적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궤적이 완벽한 포물선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미세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실시간 궤적 수정이군요. 소민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경로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GPS 없이요. 저는 즉시 제 스마트폰을 꺼내 KGB 기술 사양서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놓쳤던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INS 관성항법 장치 기반 자율비행 TRCOM 지형대조 항법 DSMAC 영상대조 시스템 통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GPS가 차단되면 INS로 전환하고 지형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최종 단계에서는 사전 입력된 표적 영상과 실시간 촬영 영상을 대조해 정확도를 확보하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GPS 유도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자율 비행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소민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전자전 시스템이 GPS만 재밍한 건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GPS, GLONASS, 갈릴레오까지 모든 위성항법 신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전파를 사용하지 않으니 재밍이 불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GPS가 차단될 걸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GPS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죠. 반면 우리는 GPS만 차단하면 된다는 오래된 전략에 의존했습니다. 차관보가 다가왔습니다. 피에르, 뭔가 알아냈습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차관보님, 이 폭탄은 GPS 없이도 작동합니다. 관성항법, 지형 비교, 영상 대조, 3중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GPS를 차단해도 나머지 2개가 작동한 겁니다. 차관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자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이 폭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오전 8시, 캄보디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20명의 장성들이 모였고, 저도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국방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뒤랑 씨, 전문가로서 의견을 들려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했지만 정직해야 했습니다. 장관님,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산 KGB는 단순히 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설계된 무기체계였어요. 우리가 제안한 중국산 시스템은 방공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적을 막는 거죠. 하지만 한국산 폭탄은 방공망 회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무기를 거래하며 배운 건 이겁니다. 더 비싼 무기, 더 큰 무기, 더 많은 무기가 승리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 20만 달러짜리 폭탄 12발이 3억 달러짜리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매하려던 중국산 시스템은 쓸모없다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쓸모없다기보단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는 우리의 방어를 정면으로 뚫는 게 아니라 우회했어요. 마치 요새의 정문을 공격하는 대신 뒷문을 찾은 것처럼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당신이 30년간 판 무기는 적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든 무기는 적을 무력화하는 것이더군요. 막는 것과 무력화하는 것. 이 차이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30년간 저는 싸우는 도구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끝내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프놈펜 시내가 보였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크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했어요. 마크, 내가 졌어. 200유로 송금할게. 그리고 내가 30년간 틀렸던 것 같아.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영어 버전이 있었죠. 메인 페이지에 최근 10년간 방산 수출 통계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36억 달러, 2020년 72억 달러, 2025년 179억 달러, 10년 만에 500% 가까이 증가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79억 달러? 이건 이스라엘이나 스웨덴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 이렇게 성장한 걸까요? 저는 주요 수출 품목 리스트를 클릭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병전투기, 천궁-II 방공미사일, 그리고 KGB. 다음으로 주요 수출국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필리핀. 저는 이들 국가 대부분과 거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저는 폴란드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 FA-50 경전투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총액 약 120억 달러.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방산 계약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찾았습니다. 2023년 3월 기사였어요. 우리는 가격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납품 속도 때문이었죠. 독일은 5년을 요구했고, 미국은 7년이라 했습니다. 한국은 2년 안에 첫 배치를 약속했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납품 속도. 제가 완전히 간과한 요소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빠른 전력 증강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그 틈새를 정확히 파악한 거였죠. 다음은 호주였습니다. 2024년 호주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보고서를 찾아 읽었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의 강점은 유지보수 용이성입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고 현지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30년간 거래한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들은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렸어요.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처리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정비 기술 전수, 심지어 일부 부품의 자체 생산까지 허용했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 사우디는 한국산 천궁II 방공미사일을 도입했죠. 계약 금액 34억 달러. 사우디 왕실 고문의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40% 저렴하면서 성능은 동등합니다. 게다가 정치적 조건이 없었죠. 정치적 조건.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맞아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무기를 구매하면 항상 인권, 민주주의, 동맹 의무 같은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비즈니스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무기와 한국 무기의 설계 철학 차이를 비교하는 군사 전문 블로그를 찾았어요. 한 전직 미군 장교가 쓴 글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무기는 물량 압도 철학입니다. 많이 만들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숫자로 승부합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효율 최적화 철학이죠.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각각이 최대 효과를 내도록 설계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태국은 단 12발의 폭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세계 표적을 모두 정확히 파괴했죠.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방식이었다면 아마 50발을 쏘아 10개를 마치는 시기였을 겁니다. 결과는 같지만 비용과 부수 피해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 8시, 저는 파리에 있는 제 오랜 동료 장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30년간 일한 분석가였죠. 장피에르, 한국 방산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피에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한국을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로 봤거든. 지금은? 제가 물었습니다. 장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지한 경쟁자야. 작년에 프랑스가 이집트에 라팔 전투기를 제안했을 때 한국이 FA-50으로 맞불을 놓았어. 가격은 우리의 3분의 1, 납품은 2배 빠르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 결국 이집트는 한국을 선택했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장피에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에르, 한국의 강점은 가격이 아니야. 전체 패키지야. 무기 훈련 정비 기술 이전 빠른 납품. 이게 하나로 묶여 있어. 우리는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추가 비용이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놈펜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저는 30년간 싸우는 도구를 팔았습니다.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강력한 무기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끝내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전쟁을 길게 끄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는 무기. 적을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무력화하는 무기.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 목표만 타격하는 무기.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철학 물량, 가격, 압도, 한국 철학 정밀, 효율.
최소 피해. 내가 30년간 판 거 싸우는 무기. 한국이 만든 거 끝내는 무기. 밤 11시, 저는 다시 한국방위사업청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슬로건이 있었어요. Defense for Peace, Technology for Tomorrow. 방어는 평화를 위해, 기술은 내일을 위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간 저는 방어는 억지력을 위해, 기술은 파괴를 위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어. 철학이 달랐던 거야. 30년 경력의 무기 딜러가 처음으로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작전 일주일 후인 11월 30일,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샹젤리제의 제 사무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벽면에 세계 지도, 70개국 국기, 그 옆에 작은 별표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캄보디아 국방부로부터 온 공식 서한이 놓여 있었어요. 예상대로 HQ-9B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국 방산업체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죠. 1200만 달러 수수료는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연락처 리스트였죠. 중국 무기 제조사, 러시아 국영 기업, 프랑스 방산 업체들. 저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South Korea, 한국 방위사업청,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씩 연락처를 추가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보면 비웃을 겁니다. 피에르, 삼성 휴대폰이나 팔려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다음 10년은 이들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려. 마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피에르, 200유로 받았어.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캄보디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크, 나는 30년간 틀렸어. 우리 모두 틀렸고. 무슨 말이야? 마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프놈펜에서 찍어온 작전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3분 12초. 20만 달러짜리 폭탄 12발이 3억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 GPS 재밍도, 레이더 추적도, 전자전도 아무 소용없었지. 마크는 말없이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배운 건 이거였어. 더 비싼 무기가 이긴다. 더 큰 무기가 이긴다. 더 많은 무기가 이긴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 어떤 게임? 마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효율의 게임, 정밀의 게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파괴하느냐를 따질 때 그들은 얼마나 정확히 끝내느냐를 고민했어.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응해야지. 아니면 도태되거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147억 달러 거래, 70개국 계약, 8억 달러 수수료. 화려한 경력이었죠. 하지만 프놈펜에서의 3분 12초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공식이 틀렸어요. 비싼 무기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무기가 항상 최고인 것도 아니었죠. 때로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접근, 새로운 생각이 30년 경험을 이기기도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무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파괴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있다. 30년 경력의 무기 딜러가 마침내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목격한 건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전환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항공권도 예약했어요. 다음 계약은 이들과 함께 만들 것입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해질지 모르지만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프놈펜의 새벽 4시, 3분 12초의 작전. 그날의 충격은 제 경력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기의 가치는 가격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철학에서 나올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